문이 일꾼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공장을 떠나 있는 동안 금복도 모처럼 평대의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춘희는 오랜만에 만난 엄마가 반가워 한달음에 달려나갔지만 금복은 춘희를 못 본 채 하며 쌍둥이 자매하고만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춘희는 언젠가 금복이 자신을 안아주었을 때처럼 엄마의 따뜻한 품에 안기기를 바랬다. 또한 금복의 젖냄새와 분냄새를 실컷 맡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춘희로부터 멀리 달아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 춘희에게 금복은 영원히 가 닿을 수 없는 신기루와도 같았으며 춘희의 바람은 끝내 채워질 수 없는 허기와도 같았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그녀를 평생 따라다닐 아득한 그리움이 되고 말았다. 금복이 도착한 그날 밤 춘희는 아무도 없는 금복의 방에 들어가 그녀의 옷가지에 코를 대고 옷에 배어있는 금복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나 문득 경대 위에 놓여있는 분을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진한 금복의 냄새가 배어 있었다. 춘희는 부 뚜껑을 열고 허겁지겁 얼굴과 몸에 되는 대로 분가루를 바르기 시작했다. 그러자 행복한 기분에 잠길 때면 언제나 그렇듯 세상에 나와 처음으로 본 마구간에 어둡고 안온하던 풍경이 떠올랐다. 쌍둥이 자매와 실컷 수다를 떨다 방으로 건너온 금복이 온몸에 하얗게 분가루를 뒤집어 쓴 춘희를 발견하고 놀라 비명을 지른 것은 한밤중의 일이었다. 금복은 어둠 속에 앉아있는 허연 귀신이 곧 춘희라는 것을 알아채고는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춘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때리기 시작했다. 춘희는 창졸간의 몸매를 맞게 되었지만 이미 단단하고 육중해진 춘희의 덩치에 비해 가녀리기 짝이 없는 금봉의 매맛은 그다지 독할 리 없었다. 그녀는 울지도 않고 다만 금복이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을 뿐이었다. 결국 금복이 악을 쓰는 소리에 놀라 달려온 쌍둥이 자매에 의해 한밤중에 사달은 끝이 났지만 금복은 분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춘희의 불길한 모습을 좀처럼 머릿속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다. 그날의 사건은 금복으로 하여금 춘희를 한 걸음 더 밀쳐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는 춘희의 입장에선 더없이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기차를 타고 도해지를 지나며 길 옆에 벽돌을 던져놓은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공장을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그 기상천외한 홍보 방법은 실패로 끝난 게 분명해 보였다. 그러는 동안에도 벽돌은 끝도 없이 구워져 나와 공장 마당에 더 이상 쌓아놓을 자리도 없었다. 일꾼들은 손을 놓고 할 일 없이 평상에 누워 낮잠을 자거나 한쪽 구석에 모여 앉아 금복을 주인공으로 한 갖가지 음담으로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대낮부터 술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니는 자들도 있었고 아예 드러내놓고 노름판을 벌이는 자들도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의 질서는 엉망이 되어갔고 임금을 못 받은 일꾼들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갔다. 쌍둥이 자매로부터 빌린 돈은 이미 바닥이 난 지 오래였다. 그동안 차를 굴려서 나오는 돈과 다방에서 나오는 돈으로 겨우겨우 위기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다. 금복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무 판때기로 만들어 세운 간판 옆에 쭈그리고 앉아 공장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하루 종일 지키고 있었다. 누군가 벽돌을 사러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여름이 다 가도록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었다. 이따금씩 지나가는 기차의 경적 소리만 정막을 깰 뿐이었다. 일꾼들의 불만은 점점 더 극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기실 일꾼들을 제대로 가려 뽑았다고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디까지나 일자리를 찾고 싶어 안달이 난 힘없는 뜨내기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얘기일 뿐이었다. 본시 뜨내기들이란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른 데다 염량 빠르기로 치면 장사꾼 못지 않았고
거칠기로 치면 건달 못지 않았으며 음험하기로 치면 거간꾼 못지 않았다. 또한 그들 가운데에는 뭔가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더욱 넓게 벌려 그 속에서 이득을 챙기려는 자들도 있게 마련이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 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충동질하며 말을 옮기는 데 능했으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작은 의심을 부풀리는 데 이골이난 자들이었다. 그 결과 일꾼들은 문과 금복이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믿게 되었다. 얘기인즉슨 그들은 이미 벽돌 공장을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돈을 받고 넘겼는데 그 작자가 정식으로 인수할 때까지 공장이 아무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들을 붙잡아두고 있다는 거였다. 물론 공장을 인수한 자가 나타나면 잔급을 받는 즉시 밀린 품삯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곧 평대에서 사라질 거라는 얘기였다. 그것은 사실보다도 더 흥미롭고 실제보다도 더 믿을만하게 각색되어 전염병처럼 빠르게 일꾼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 그것은 유언비어의 법칙이었다. 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치다르며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이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어디선가 조그만 시비라도 일면 곧 살인이 날 것처럼 불쾌지수가 극한에 다다랐던 여름 한낮, 풀벌레들조차 숨을 죽여 기이한 적막이 공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금복은 그날도 아침부터 공장 입구에 나가 진입로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여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더 이상 버틸 재간도 없었는데 그녀 자신도 지칠 대로 지쳐 벽돌 공장을 2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만큼 정나미가 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그날 오후 어찌된 일인지 일꾼들이 하나 둘씩 금복을 향해 모여들었다. 아무렇게나 풀어헤친 사내들의 가슴팍 위론 찐득한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어디선가 이미 낮술을 한 잔씩 걸쳤던지 모두들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라 식은대며 숨어내는 그들의 거친 날숨에선 불경스러운 폭력성이 감지되었다. 금복은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 재빨리 눈으로 문을 찾았으나 그는 때마침 읍내의 일을 보러 자리를 비운 참이었다. 일꾼들 가운데 연장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일단 점잖게 입을 뗐다. 오늘은 우리가 밀린 품삯을 받아야겠소. 그러니 지금 당장 돈을 내놓으시오. 금복은 짐짓 태연하게 대답했다. 당신들 눈엔 저기 쌓여있는 벽돌이 안 보이나요? 벽돌을 팔아야 품삯을 주든 말든 할 게 아니오. 금복의 당당한 태도에 다들 멈칫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곧 뒤에 이어서 질문이 터져 나왔다. 공장을 다른 작자한테 넘겼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요? 큰 돈을 받아 챙겼다던데 그 돈은 다 어디 있어? 주인이 바뀌면 우린 누구한테 돈을 받으란 말이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며 곧이어 일꾼들은 장마철의 개구리처럼 일제히 웅성거렸다. 아직은 한껏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다들 노기를 띠고 있었다. 금복은 큰 소리로 그들의 입을 막았다. 그건 다 누가 지어낸 말이에요? 돈을 받았으면 우리가 미쳤다고 이 산골짜기에서 죽치고 있겠어요? 당신들 돈을 떼먹을 생각이었다면 벌써 야반도주라도 했을 거요.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금복이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누군가 뒤에서 소리 질렀다. 거짓말이야. 맞아. 거짓말이야. 거짓말. 거짓말. 이곳저곳에서 간헐적으로 튀어나오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지며 일제히 입을 모아 합창이 시작되었다. 몇몇이 발을 굴려 박자를 맞추자 성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금복을 둘러싸고 점점 더 좁혀들었다. 당장이라도 그녀에게 달려들어 요조를 낼 것 같은 급박한 분위기였다. 이때 금복이 그들을 향해 손을 번쩍 치켜 들었다.
잠깐! 일꾼들이 잠깐 주춤하자 금복은 그 자리에서 느닷없이 옷고름을 풀어 저고리를 양옆으로 활짝 열어젖혔다. 백주 대낮에 여인네의 하얀 속살이 드러났다. 그들이 언제나 갖고 싶어하던 바로 그 몸뚱이였다. 다들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자 금복이 양팔을 벌리고 그들을 향해 외쳤다. 정 그렇다면 내 몸을 뒤져봐요. 만일 내 몸에서 한 푼이라도 나온다면 이 자리에서 당장 나를 쳐 죽여도 당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금복의 기습적인 행동에 사내들은 멈춰섰고 금복과 일꾼들 사이에선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간혹 꿀꺽하는 침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다. 이때 긴장을 깨트린 것은 다시 뒤에서 터져나온 목소리였다. 이보시오들, 저 요사스런 년이 주둥이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당장에 때려 죽입시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곧바로 재청이 뒤를 이었다. 그럽시다. 때려 죽입시다. 때려 죽이지 말고 찢어 죽입시다. 찢어 죽이지 말고 벽돌로 쳐 죽입시다. 쳐 죽이지 말고 산채로 묻어 죽입시다. 묻어 죽이지 말고 가마에 넣어 태워 죽입시다. 태워 죽이지 말고 미루나무에 목매달아 죽입시다. 여기저기서 거침없이 죽이자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물론 일꾼들을 부추기고 충동질해서 그곳에서 끌고 온 자들의 목소리였다. 그들의 말엔 아무런 근거도 없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그것은 그 어떤 100마디 말보다도 힘이 있었고 그 어떤 논리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으며 그 어떤 선전 문구보다도 자극적이었다. 그것은 구호의 법칙이었다. 재청에 뒤이어 본물이 터지듯 여기저기서 온갖 종류의 구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쏟아진 구호들 가운데 벽돌을 못쓰게 죄다 깨트려 버립시다. 가마를 부숴버립시다. 공장에 불을 질러버립시다. 와 같은 주장은 잔뜩 화가 난 일꾼들 사이에서 일견 나올 법한 얘기였지만 어디선가 튀어나온 파쇼에게 죽음을, 노동자에게 생존권을, 재벌 독재 타도하여 노동자 천국 이룩하자. 와 같은 구호는 산골짜기에 있는 벽돌 공장에서 써먹기엔 다소 유난스런 감이 없지 않았으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수령님의 영도 아래 미제를 박살내자 와 같은 구호는 다소 수상한 감이 없지 않는 데다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벽돌공장 웬 말이냐,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독재 물러가라 와 같은 구호는 다소 때 잃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또 어디선가 느닷없이 튀어나온 영수가 사랑해, 이팔 그때 홍사리를 먹는 건데 와 같은 소리는 그야말로 구호도 아니고 뭣도 아닌 분위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자들이 내지른 잡소리에 불과했다 아니할 수 없다. 어쨌거나 그 요사스런 갖가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호의 요지는 금복을 당장 죽이자는 거였고 죽이긴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가마에 넣어 태워 죽이는 식으로 가능한 한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죽이자는 거였고 죽인 다음에는 물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러나 잔뜩 흥분한 사내들은 당장의 살인이라도 저지를 것 같은 태세여서 대책이 있든 없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식이었다. 일꾼들 가운데에는 몽둥이를 든 자도 여럿 있었고 낫이나 곡괭이 같은 위험한 연장을 든 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살인적인 무더위와 적당한 알코올 그리고 백주 대낮에 드러난 여인대의 하얀 속살로 잔뜩 광기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들은 금복을 향해 한 걸음씩 옥죄어 왔다. 그 순간 그들은 저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금복은 자신에게 돌아온 엄청난 행운이 곧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될 운명의 아이러니가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누군가 뒤에서 금복의 저고리를 잡아채 찢어내는 것을 신호로 함성과 함께 사내들은 일제히 금복을 향해 달려들었다. 참혹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살아남은 금복의 목숨이 바야흐로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다들 멈추시오! 누군가의 외침에 사내들은 행동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소리난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뒤엉킨 일꾼들 틈에서 소리를 지른 자는 찾을 수 없었고 대신 그들이 본 것은 군중들 사이에서 삐죽 올라온 집게 손가락이었다. 손가락은 진입로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일꾼들이 다시 손가락을 따라 일제히 시선을 돌렸을 때 그들은 진입로 끝에서 뽀얗게 이는 먼지를 발견했다. 금복도 찢어진 저고리를 겨우 추스르고 바닥에서 일어섰다. 먼지는 점차 공장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다 수풀로 뒤덮인 모퉁이를 돌자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검은 찌푸차였다. 누군가 동작 그만! 이란 명령이라도 내린 것처럼 금복과 일꾼들은 모두 그 자리에 붙박힌 듯 멈춰서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찌푸차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뽀얗게 먼지를 뒤집어 쓴 찌푸차가 공장 입구에 멈춰섰다. 뒤이어 차문이 열리며 중절모를 눌러쓴 뚱뚱한 사내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엔 벽돌이 한 장 들려 있었고 벽돌 한 귀퉁이엔 평대청화란 글씨가 선명했다. 오랜 길을 달려온 듯 그의 표정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앞을 막고 선 사내들을 둘러보며 문득 벽돌을 높이 치켜들고 큰 소리로 물었다. 이 벽돌이 여기서 만든 거요? 중절모의 느닷없는 물음에 일꾼들은 모두 쭈삣대며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방금 전의 살인은 모두 사라지고 그들은 어느새 평소에 주눅들고 눈치뿐인 뜨내기 일꾼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자 금복이 앞으로 냉큼 나서며 대답했다. 당신은 눈도 없나요? 이 간판에 쓰여있는 글자를 보면 여기서 만들었는지 아닌지 알 거 아니에요? 금복이 공장 입구에 세워둔 간판을 가리키자 중절모는 나무 간판과 벽돌에 쓰여있는 글자를 번갈아 쳐다보며 겨우 찾았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그리고 갑자기 화가 난다는 듯 벽돌을 바닥에 팽개치며 말했다. 젠장! 전화번호라도 적어놨어야지. 달랑 상호만 적어놓으면 평대가 산속에 박혔는지 염라국에 가 박혔는지 알게 뭐요. 여기를 찾는데 꼬박 1회나 걸렸단 말이오. 그의 볼멘 소리로 말하자 금복이 빙그레 웃었다. 그녀는 어느새 방금 전에 죽음 앞에 내몰린 공포를 잊고 본래의 의연한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 전화 같은 게 있을 턱이 없지요.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얘까지 찾아왔으니 다행이군요. 중절모는 벽돌 공장과 주변을 둘러보다 말했다. 젠장! 이 외진 산골짜기에서 벽돌을 만들 줄 누가 알았겠어. 저 굴뚝만 없었다면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요. 그건 그렇고 목이 타 죽을 지경이니 어서 물 한 잔이나 주시오. 그러자 금복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말했다. 먼저 무슨 용건으로 왔는지 알아야 물을 들이든 술을 들이든 합지요. 치엔정, 벽돌을 사러 온 게 아니면 누가 미쳤다고 이런 시골 구석까지 찾아온단 말이오. 당신이 여기 주인이요? 중절모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금복이 아니고 없다는 듯 물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면 뭐하러 이 땡볕에서 목 아프게 당신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겠어요? 그제야 중절모는 졌다는 듯 양손을 위로 들어 보이며 말했다. 졌어. 어차피 이 연병할 벽돌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필요한 벽돌은 여기 쌓아놓은 것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으니 당신들은 앞으로 비가 오기만 바라야 할 거요. 내일부턴 당장 죽어라 쉬지 않고 벽돌만 구워내야 할 테니까. 그러니 흥정은 차츰하기로 하고 우선 목을 축이게 물이나 한 잔 주시오. 물 대신 술이면 더 좋고. 중절모와의 거래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곽 사장이라고 불리는 건축업자였다. 기찻길 옆에 떨어져 있는 벽돌을 처음 발견했을 때 평생을 공사판에서 살아온 덕에 그는 벽돌의 뛰어난 품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건물을 짓고 있는 곳은 평대에서 기차를 타고 꼬박 사흘이나 걸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좋은 벽돌을 구하기 위해 그 먼 거리도 마다 않고 달려왔던 것이다. 훗날 그는 최초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건설 회사를 세우지만 정작 그 자신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52살이 되던 한창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다. 친구들과 강가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이 아직도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물속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심장이 멈춰버리고 만 것이다. 그것은 만용의 법칙이었다. 그는 건축업자답게 배짱도 두둑하고 성질도 제법 화끈해서 금복과는 배포가 잘 맞았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문에게 금복은 당시 그 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슬쩍 핑계한 바 있다. 만일 그때 곽 사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꼼짝없이 가마에 던져져서 장작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는 나에게 둘도 없는 생명의 은인인 셈이지요. 어차피 죽어지면 썩어질 몸, 은인의 청을 한번 들어주기로써니 뭐 그리 크게 잘못된 일인가요? 물론 이는 핑계에 불과하다. 훗날 금복은 주체할 수 없는 환향기로 은인은커녕 일면식도 없는 뜨내기 일꾼들까지도 이불 속으로 끌어들여 문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주었지만 어찌 됐든 곽 사장으로 인해 당시의 위기를 넘겼던 것만큼은 틀림없는 듯하다. 그날 일꾼들 앞에서 던진 곽 사장의 장담은 단지 큰 소리가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일꾼들은 벽돌을 구워내느라 하루 종일 진땀을 흘려야 했는데 밀린 임금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 일거리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진흙을 이기는 발에 힘이 붙었다. 공장을 찾아온 사람은 곽 사장만이 아니었다. 박 사장, 유 사장, 안 사장, 공 사장, 민 사장, 천 사장 등 온갖 업자들이 평대 벽화에 인장이 찍힌 벽돌을 들고 차례로 공장을 찾았다. 그들은 곽 사장처럼 직접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거나 벽돌 쌓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벽화공 또는 차지업자, 건축 설계사 등이었다. 그동안 춘희내로만 알려진 금복도 이때부터 강 사장이란 직함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의 성을 따른 것이 아니라 깡이 좋다고 해서 얻은 벼로였다. 그만큼 그녀는 거친 사내들 틈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거침없이 자신의 사업적 능력을 펼쳐 보인 것이다. 평대 벽돌은 건축업계의 일대 돈풍을 일으켰다. 건축업자들은 평대 벽화의 인장이 찍힌 벽돌을 얻기 위해 공장 입구에 줄을 섰고 벽돌은 가마에서 구워 나오는 즉시 기차에 실려 도예지로 팔려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은 가마를 2기 더 건설해야 했고 일꾼들은 갑자로 늘어났다. 이번엔 일할 사람이 모자라 가려 뽑고 자시고 할 여유도 없었다. 금복도 밤낮 없이 밥을 해대느라 일하는 여자를 몇 명 더 고용해야 했다. 그들은 금복처럼 치마 대신 몸빼바지를 해입고 일을 했는데 그것은 곧 유행처럼 마을로 퍼져나가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의 여자들까지 모두 몸빼바지를 입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진흙을 이겨내는 벽돌 공장의 노동요와 벽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줄을 선 트럭의 거친 엔진 소리,
그리고 서로 먼저 벽돌을 받아가겠다는 업자들의 악다구니로 남발 안이 가은에 시끄러웠다. 결국 겨울이 오기 전에 금복은 인부들의 밀린 품삯을 모두 지불하고도 웃돈까지 후하게 얹어줄 수 있게 된 한편 쌍둥이 자매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고도 남아 그동안 공장에 무한정 쏟아부은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벌충할 수 있게 되었다. 서리가 내리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밀려들던 주문이 다소 뜸해지자 금복은 날을 잡아 인부들을 위해 한바탕 잔치를 베풀었다. 돼지를 7마리나 잡았고 읍내에서 술을 한 트럭 가득히 실어왔다. 이때는 쌍둥이 자매와 생선 장수도 모두 공장으로 초대되었다. 이날 벽돌공들은 모처럼의 달콤한 휴식과 잘 익은 막걸리에 대치해 다들 목청꽃 노래를 불렀고 아무하거나 어깨를 걸고 돌아가며 춤을 추었다. 그간의 고생을 모두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의 큰 성공에 감격해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자들도 있었다. 금복도 그날만큼은 주인의 신분을 떠나 일꾼들과 함께 어울렸다. 모두가 더없이 만족스럽고 행복한 축제였다. 다들 기분 좋게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그날 새벽 남발 안에 첫눈이 내렸다. 통뼈. 눈이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자 계곡의 물이 얼어붙었다. 마침내 가마에 불이 꺼지고 가은에 쉼없이 돌아갔던 공장도 가동을 멈췄다. 바야흐로 세상 만물이 긴 휴식의 기간에 들어갈 참이었다. 그동안 밀린 품삯을 받아진 벽돌공들은 하나 둘씩 고향으로 떠났다. 그들은 다들 이듬해 봄을 기약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밤기차에 몸을 실었다. 공장엔 고향이 있어도 갈 수 없는 자, 돌아가도 반겨줄 이 하나 없는 자들만 몇몇이 남아 화투패를 떼며 긴 겨울밤의 지루함을 달래고 있었다. 이즈음 금복과 문도 평대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저 높은 곳에서 그들의 지나친 성공을 질투했을까? 평대에선 뜻밖의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것은 일찍이 생선 장수가 처음 평대에 들어왔을 때부터 쌍둥이 자매를 내내 불안하게 만들고 춘희와 전보로 하여금 동아줄로 차를 묶고 낭떠러지로 끌고 가게 했던 저 강렬한 예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 그날 생선 장수는 낡은 차에 사람들을 태우고 구불구불 산길을 돌아 평대로 들어오고 있었다. 눈이 내린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길 위엔 소복이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고 남아 있었다. 차는 시당통을 돌아 기차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생선 장수의 눈앞에 한 노파의 모습이 불쑥 나타났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파는 지팡이를 짚고 막 길을 건너려던 참이었다. 기가 어두웠던지 그녀는 생선 장수가 급히 울린 경적 소리도 듣지 못하고 바닥에 코를 박은 채 천천히 걸음을 떼고 있었다. 생선 장수는 기겁을 하고 놀라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눈길의 바퀴가 미끄러지며 차는 길 옆으로 돌진했다. 차 안에 탄 승객들은 한쪽으로 쏠리며 일제히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때는 전보가 춘희를 등에 태우고 시장 어귀를 막 지나고 있을 때였다. 생선 장수는 코끼리와 그 위에 타고 있는 춘희를 발견하고 발목이 아프도록 힘껏 브레이크를 밟았다. 하지만 한번 미끄러지기 시작한 차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평대 운수의 1호차는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전보의 옆구리를 쿵 들이받고 말았다. 전보는 그 자리에 쓰러졌고 코끼리의 등에 타고 있던 춘희는 허공으로 날아갔다.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다. 코끼리와 부딪히는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었던 생선 장수가 눈을 떴을 때 그는 길 한복판에 서 있는 노파를 발견했다. 노파는 그제야 사고가 난 것을 알아챘는지 차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이때
생선 장수는 이때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추한 얼굴을 목격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에 온폭 들어간 쥐눈, 움푹한 주먹과 이빨이 모두 빠져 홀쭉 들어간 뺨, 듬성듬성 빠진 머리카락. 그렇다. 그녀는 바로 그 불쌍한 노처녀, 아니 국밥집 노파였다. 그런 추한 얼굴을 가진 노파가 그녀 아니라면 또 누구겠는가. 생선 장수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홀쭉 들어간 뺨을 찌그러뜨리며 비시시 웃어 보였다. 소름이 끼치는 음산한 웃음이었다. 생선 장수가 급히 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진 전보에게 달려갔을 땐 전보는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호수처럼 긴 코에선 검붉은 피가 쿨렁쿨렁 쉬지 않고 쏟아져 나와 하얀 눈으로 뒤덮인 길바닥을 붉게 물들였다. 삽시간에 군중들이 모여들었다. 차도 앞에 찌그러져 연기를 내뿜었고 다친 승객도 여럿 되었다. 전보의 등에 타고 있던 춘희는 어디로 날아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평대에서 일어난 최초의 교통사고였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현장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몰라 우왕좌왕하느라 소란은 더욱 커졌다. 그런 아수라장 속에서 생선 장수는 방금 전에 보았던 노파의 모습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